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 약하고 또 살균제에 노출되면 빨리 죽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인체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한다니 듣기만 해도 섬찟한 이야기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23일과 24일 사이 18시간 동안 뉴욕시의 독극물 통제센터에는 지난해 같은 시간 동안 2배가 넘는 30건의 살균제 관련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전에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는 미국인의 역사적 DNA에 관한 책이었는데요. 미국이란 국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또 몽상가들, 사기꾼들 그리고 호구들이 만든 나라이고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는 미국인의 경향에 대해서 일갈했었습니다. 실제로 3분의 1의 미국인은 지구온난화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믿고 있고 정부와 과학자, 언론이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인의 4분의 1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믿고 있고 또 숫자로 명확히 나와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이 아닌 총 득표수에서도 앞섰다고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식인이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음모론에 열광하는 미국이 어쩌다 세계의 슈퍼파워로 1세기 가까이 군림해 왔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은 내일이죠.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의결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번 총선에서 3선이 된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국위 개최 전에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혜진 당선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먼저 조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전국위원회인데 지금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통상 그 선거가 끝나면은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어가지고 서로 상견례하고 또 선거 뒷마무리하고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회기에 대한 이 진행 운영 방향 같은 거 논의하는 이 시간이 늘 열립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또 비대위 도입 여부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하나로 의견을 수렴할 자리가 반드시 마련됐어야 되는데 재선 의원 모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당선인 총회를 먼저 소집해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 논의하자고 지도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도부가 당선인 총회를 수요일로 잡으면서 전국위원회를 나중에 열려야 될 전국위원회를 그 앞에 화요일에 먼저 열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당선인 총회를 여는 거꾸로 된 순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선들도 모여서 재선들의 요구가 맞다.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어서 거기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또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국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추인을 받는 순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에서는 내일 전국위원회는 연기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 몇 시간 전에 오전에 10시에 그러면 당선인 총회를 열겠다고 해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공지를 다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인 프로세스로 봐도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예. 21대 국회 입성하는 또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당선인 예. 총회를 먼저 하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예. 지금 그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도부에서 일단 전국위원회를 미루지는 않고 그보다 앞서서 당선인 총회를 열자라고 답변이 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조혜진 당선인님께서는 일단은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를 4년 흘러오는 동안에 비대위를 3번이나 했습니다. 네네. 그때도 총선 끝나자마자 2016년 4월에 총선이 끝나고 5월 30일에 20대 국회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6월에 바로 비대위를 설치했습니다. 정상적인 당 지도부를 선출하지 않고 외부에서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모셔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비대위로 20대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이. 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있다가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또 비대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당에 이 활로가 안 생기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또 비대위를 했습니다. 3번을 했지만 당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번에 총선을 치러가지고 결국은 여당을 심판해야 될, 정권을 심판해야 될 총선이 우리 야당이 심판받는 그런 선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은 이 20대 국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에 마지막으로 또 비대위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4년 임기 중에 비대위를 4번이나 만들게 됩니다. 비대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당이 정상적인 이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4년 임기 중에 한 몇 개월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4년 내내 우리 당은 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우리 당의 이 주축인 주역인 의원들이나 당직자 당원들 힘으로는 이 개혁도 안 되고 쇄신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인데 그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참패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21대를 시작하는 새로 선출된 84명의 당선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은 제대로 진단하고 개혁할 거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비대위로부터 시작을 하자는 이런 논의가 어떻게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겁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는 것 자체가 지금 가능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총선에서 워낙 좀 크게 패하셨고 또 여러 가지 뭐 예. 문제점을 안에서 고치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이 조기 전당대회지 실제로는 정기 전당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당헌에 규정된 게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돼 있고 그때까지 지금 한 5월, 6월, 7월 한 석 달 정도 기간이니까 전당대회를 빨리 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전당대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네네. 실제로는 당헌에 규정된 절차대로 전당대회를 열자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열자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이번에 그 큰 패배를 맛봤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20대 국회 우리 미래통합당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 4년을 보고 우리 미래통합당을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절반밖에 의석을 안 준 거죠. 네. 이제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21대를 시작하는 초선들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다시 또 국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재신임을 얻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분들의 이 당선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대 국회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비켜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심판받았다고 한다면은 20대 우리 미래통합당이 심판받은 것이지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런 심판받은 20대 미래통합당을 수습해가지고 새롭게 이끌어가야 될 주역들인 거지.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네. 시작부터 비대위 구성을 한다는 거는 21대 새로 당선된 사람들까지도 같이 심판하는 결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심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가게 돼 있고 예. 어떻게 보면 21대 들어올 인물들은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재신임을 받은 인물들인데 비대위를 통해서 마치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예, 그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 통합당의 골든타임이 1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예. 그러면은 전당대회나 뭐 원내 지도부 측에 조금 뭐 출사표를 던지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네. 지도부에 들어가서 당의 변화나 개혁 쇄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음. 못 들어가더라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당에 대한 기여나 봉사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네. 기왕 같은 노력을 할 바에는 지도부 안에서 그 역할을 할 때 당에 미치는 좋은 효과가 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3선 정도의 그게 되면은 선수가 되면은 지도부 안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찌감치 네네.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들어가야 되겠다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네. 통합당 개혁에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출마자들 말고 예, 40대 경제 대통령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 나와야 된다. 예. 또 통합당 내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일정 부분 우리 여론의 기대를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이분은 대선 후보를 40대에서 뽑겠다고 본인이 직접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대위원들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당이 젊어져야 되고 젊은 얼굴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게 우리 여론의 기대라고 본인이 생각하셨다면은 당의 얼굴인 당 대표부터 그렇게 해야죠. 당 대표부터 30대, 40대 하고 대통령 후보를 40대에서 뽑고 그래야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40대, 최고위원은 이제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인 거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40대에서 뽑겠다고 하고 최고위원들을 30대, 40대에서 하겠다 하면서 정작 당의 얼굴인 당 대표, 비대위원장은 80이 넘으면 본인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그런 게 당의 변화, 쇄신, 젊어지는 게 중요하다면은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를 30, 40대로 앉혀야죠. 그걸 위해서 본인이 뒤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최고위원들은 자기 밑에 최고위원들은 30, 40대 젊은 얼굴로 앉혀놓고 당의 얼굴은 80이 넘으면 본인이 하겠다는 이게 어느 국민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출마했던 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더 이상 뭐 역할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네. 그것도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보수 진영 자산입니다. 당의 자산이고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졌을 때 우리 당원들이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분들의 선택의 영역이고 네. 이걸 벌써 당 비대위원장도 안 된 분이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용도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듣는 네네.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오만하고 비민주적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그런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도 이미 뭐 나이가 많지 않냐. 조금 약간은 궤변이다. 하면서 예. 네. 그렇군요. 자기 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만 30, 40대를 앉히면 뭐 합니까? 자, 아까 잠시 안철수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 안철수 대표하고 뭐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지 또 우리 예.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분이 지향하는 가치가 네네. 저희하고 맞다면은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기대를 갖고 같이 하려고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번 총선까지 한 번도 그런 요구에 부응한 적이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박원순 시장 후보 손들어줬고, 그다음 민주당에 들어가서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적자 노선의 정당을 했을 뿐이지 우리 당하고는 제 기억에는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도 사실은 보수 진영의 승패가 걸린 선거였는데 네. 우리 당과 가치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합쳐야 됐고 힘을 합쳐야 됐고 그리고 오죽하면 그 밑에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정치했던 측근들이나 가까운 분들조차도 우리 당으로 다 들어왔는데 본인은 끝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합당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 가치의 공유가 이분한테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걸 같이 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예, 그 분명한 가치에 공유된 네. 가치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보여주고 똑같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합치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같이 하자라는 의사를 보여주면 저는 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일 뭐 있게 될 당선인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 저희가 또 궁금하면은 또 우리 조혜진 당선인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10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신규 확진자 숫자가 500명 안팎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확산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일본의 전문가들은 정보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일본 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내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한 2주 만인가 싶은데요, 거의. 그러면은 뭐 이게 상당히 안정세로 조금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에 반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실제 이 밝혀진 숫자는 조금 확진자는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일본인들은 이걸 가지고 뭐 전혀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숫자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금 2주간 골든위크라는 연휴 기간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런 휴일에는 거의 검사를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못하게 되고, 네. 평일도 검사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쿄를 떠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검사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폭넓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라든가 경증상이라든가 진단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활보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오히려 더 지금 검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을 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 오히려 도쿄도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 보면은 상담 건수가 보통 한 1,000건, 2,000건 있던 것은 어제 같은 경우는 5,000건이 있었어요. 즉 예를 들면 갈수록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검사 숫자는 더 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 네네. 도쿄도 39명인데 어제자로 실제 검사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의료 붕괴가 전국적으로 현실화되어 있어서 지금 검사를 해도 병원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사 수가 일단은 많지가 않다. 뭐 주말이 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폭넓은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상담 수가 늘었는데 검사 수는 줄었다는 말씀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왜냐면 아베 총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연기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검사 건수도 하루에 뭐 2만 건을 늘린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을 한다 그랬는데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가 어제도 검사 전체를 보면 약 지금까지 도쿄가 2만 건 정도 검사를 해서 네. 지금 4,000명대가 되고 있는데, 도쿄 인구가 1,400만 명인데 검사를 석 달까지 2만 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의료 붕괴가 각 지역에서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아베 수상은 2만 건으로 늘리고 드라이브 스루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에서 약 몇 구씩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고요. 네. 교토에서 어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하기 위한 처음으로 이 모델을 전체 실행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이 교토 같은 큰 데서 시작을 하는 정도면 의료 붕괴 때문에 의료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고, 오히려 폭넓은 사람들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 아닌 것이죠. 특히 도쿄 도내에서도 만들어 놓은 곳은 있는데 일부러 이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장소를 많이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이게 또 의료 붕괴를 더 촉진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올림픽 연기 이후에 그렇다면은 코로나를 체계적으로 진단을 폭넓게 하고 그리고 격리를 해서 의료진들을 막는 이런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것도 지역 감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하지 않는 형태를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늦어져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의료 붕괴를 넘어서 가족들 내에 감염 붕괴, 가족 붕괴가 됐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대량으로 나와서 조직 붕괴가 됐고 실제 이거 사회 붕괴 직전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뭐 집이나 길거리에서 숨지는 변사자들이 막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게 막 사실 중국에서도 처음에 이 코로나19 막 발생하고 그랬을 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 그 일본 분위기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이 변사자 같은 경우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통계를 냈는데 즉 네. 일본 경시청이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해서 3월 한 달 변사자들 중에서 코로나 양성 검사를 했더니 15명이 양성 검사로 나왔다. 그리고 도쿄에서 이게 9명이 되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일반 변사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병원을 가지도 않고 검사도 못 받고 그냥 코로나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은 보니까 일본 지방경찰청이 이 변사자들을 코로나로 인정을 모르게 되면 운반한다든지 하면서 감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사자들 처리를 하는 것을 경시청이 훈련으로 하고 있을 정도를 보면 네네. 실제 발표된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회에서 이 길거리에 있는 변사자들도 있지만은 실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즉 집에서 재택 중에 병상이 나오질 않아서 가택 격리 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 붕괴가 가져온 변사자 그리고 가택 사망자 이것들은 계속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의료 붕괴로 인해 갖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굉장히 심각한데 자,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 지자체라든지 지역 유력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와 접촉을 해서 마스크나 진단 키트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근데 또 일본 정부에서는 뭐 아니라고 스가 관방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하고 논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좀 더 계속되다 보면은 일본 중앙 정부에서도 우리 측에 뭐 도움을 좀 요청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글쎄요, 일본이 일단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것은 의료 현장에 방역 비품이 거의 없고 네. 마스크 자체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없지만 의료진들에게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마스크 정도가 보급이 되고 또 긴급 방역 비품들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제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가 그런 대책을 안 해주고 있고 대신 이제 지방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가 안 해주니까 즉 한국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같은 네네. 분에게 부탁을 하니까 기업인들이 거기에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방 정부는 자기 나름대로 많은 자구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지만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직접 손을 내밀기에는 한일 관계라든지 또 일본 내 지금까지 만들어 혐한 정서를 봤을 때 일본 정부가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제인들이 서로 경제 교류라는 측면에서 아마 간접적으로 아직 물류는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것을 수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오히려 자매 결연 관계 속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방 정부는 이게 한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계 어느 물건이든지 가서서 지금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이 긴급물자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붕괴되기 때문에 네. 실제 지방은 동경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마 한국과의 교류를 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일본 중앙정부는 절대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아마 지원하는 형태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정경련이라든지 또는 한일 의원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꼭 필요하고 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기회에 협력하면서 손도 잡고 좀 관계를 좀 유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정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대통령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아마 중앙정부 아베 수상이 그런 이야기는 어려울 거고 네. 오늘도 수가 관방장관이 한일 간은 공식적으로 이런 맞아요. 이야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또 국민들의 생명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한일 관계를 오히려 더 개선을 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되지만 실제 아마 지금 아베 수상과 그 내각 일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한국을 접근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의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입 문제보다 일본 전체에 대한 대책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꼭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마스크 얘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아베노 마스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작고 뭐 천 마스크인데 뭐 불량품도 있고 했다고 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혹시 마스크 받으셨어요? 각 집집마다 배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직도 배달이 늦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너무 문제가 많았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도 나오고 곰팡이도 나오고 또 결국에는 불량품도 많고 또 이 금액이 실제 아베 수상이 이야기한 것은 약 466억 엔, 우리나라 5천억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실제 이 수주를 받은 기업들은 다 합쳐서 99억 엔 정도, 990억, 약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3천억은 어디로 간 거냐? 5천억 정도가요? 이 4천억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야당이 추궁을 하니까 결국 마스크를 중도에 회수하고 그리고 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금액도 결국에는 이 99억 엔으로 싸게 되었다라고 해서 좀 발을 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아직 받지 못하셨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예 그냥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럴 겁니다. 아마 이 마스크가 계속 보급되고 마스크 이야기 계속 나오면 계속 아베 정권의 이 무대책 그리고 네네.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마스크는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근데요, 어제였나요? 그 시족가현에서 첫 중의원 보궐선거가 열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민당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와중에도 선거 결과는 또 자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조금 선거 결과는 의외로 이 자민당 후보가 네. 이긴 걸로 나왔는데 좀 이 선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좀 네. 상황을 보면 원래는 여기에 자민당 후보가 있었던 곳이었고 네네.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보궐선거를 한 곳이기 때문에 뭐 자민당 쪽에는 유력한 오히려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 함께 연대를 했는데 조금 표차가 많이 났었고요. 근데 네. 투표율이 지난번에는 5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약 38% 정도로 훨씬 낮았기 때문에 실제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 아베 정권에게 유리했던 거고 오히려 이것을 야당이 연대할 만큼 조직적인 준비도 사회적 거리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선거가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여론이 반영되기보다는 조직표로 이긴 아베 정권이 이걸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대책이 평가를 받은 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실제 이번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의 정책을 승인한 것도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판단이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 일반 국민들이 더 오히려 혐오를 느껴서 훨씬 더 정치 불신으로 인해서 투표를 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자민당이 텃밭이었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투표율에 훨씬 더 많은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나온 거 보니까 국민들이 자민당에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하고 뭐 이러면은 현직이나 뭐 현직에 있는 정당이 좀 유리한 편이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아무래도 또 조직표가 워낙에 탄탄할 때니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같으세요. 네, 일본 소식 항상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신가 봐요. 네. 또 전주현 캐스터가 설명 잘해주시니까. 네. 자,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수도 베를린 지하철에서 우리나라 유학생 부부가 이 네. 코로나라는 말을 들으면서 인종차별 거기다 성희롱까지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0시 20분쯤이었는데요. 베를린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국인 유학생 부부에게 독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 여성 2명이 다가와서 코로나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남성이 뭐 코로나 데이, 코로나 파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 김모 씨를 향해서 손키스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그러니까 성희롱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유학생 부부가 이제 인종차별, 성희롱 행동을 네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영상으로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분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사이에 이 일당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들을 쫓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무리 중에 한 남성이 이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팔뚝을 3개 잡았고 거기에 이제 남편이 또 달려왔을 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목격한 지하철 기관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환승장에 있던 여성 2명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들었다라면서 오히려 경찰한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부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요? 네, 그래서 그 경찰이 심지어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비웃는 건 인종차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그럼 그게 독일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겠느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때 가서야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사건 접수도 해주려고 하진 않았대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부가 주독 한국 대사관에 긴급 영사 전화를 통해서 대사관에 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대사관 측이 경찰하고 통화를 한 뒤에서야 독일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런 일이 네. 일어났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독일이 사실은 예전 2차 세계대전 때의 네네. 그 만행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사실 또 굉장히 감탄스러운 거는 네. 이 부부의 대처. 네. 네, 그것이 독일 경찰의 공식 입장이 보여지겠냐. 그렇습니다. 그건 무서운 말,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뭐 민기적거리니까 네. 대사관 측이 연결을 그러니까요. 한다든지 해서 네.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네네.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근데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심야에.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딱딱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대단합니다. 화이팅. 자,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7일에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날 뉴질랜드의 신규 확진자 사망자가 1명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던 총리가 더는 확인되지 않은 광범위한 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의 이동 제한 단계가 지금은 4단계였어요. 그래서 경계 수준의 이동 제한령, 그러니까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는 네네.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3단계로 28일부터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업체, 식당 등의 운영이 일부 재개가 되고요. 또 어린이집, 학교도 29일부터는 일부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 11일까지는 이 3단계 이동 제한령이 유지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아던 총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네네. 지금 뉴질랜드 코로나19 확진자가 1,1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인 호주가 6,0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피해가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저신다 아던 총리는 네. 너무 잘 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그 총기 사건이 있었을 네, 때도 네. 굉장히 각광을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뭐 굉장히 젊은 여성 총리로 아주 뭐 지금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네. 굳히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중입니다. 자, 제가 피해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네.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라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이건 수가 있을까. 일반 상식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살균제를 그래서 인체에 주입하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픽에서 뉴욕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일리노이주의 공중보건국장도 지금 현저하게 많은 신고 접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참나. 했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믿는 것도 정말. 네, 절대로 소독제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보건국이 네네. 내놔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코를 세척한다면서 세탁세제를 사용하신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글에게 이 살균제를 섞어서 입안을 헹궜다 이런 사례가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 이걸 막느라고 지금 분주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소독제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소속이죠.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네네. 이런 전화가 수백 통 걸려왔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는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이렇게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언론을 향해서 비꼬는 투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다라고 또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걸 모두가 알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은 뭐 심하면 3시간까지도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네. 25일과 26일에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문들이 지금 브리핑 횟수라든가 대통령의 브리핑 출석 빈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통령 나와서 이제 브리핑하고 네. 그걸 세봤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브리핑의 시간은 뭐 몇십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브리핑을 한 시간은 뭐 한 2시간 반? 네.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서서 지금 네. 뭐 뭐랄까 내가 여기서 막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이끌고 네. 있는 장수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하고 사실은 재선에서 네, 그렇습니다. 써먹으려고 하는 네네.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대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와갖고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방송사에서 중계 네. 끊는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있던데. 끊어버렸잖아요. 네. 네. 아, 이 참 건강에 관련된 건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이건 굉장히 아픈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가 됐다. 네. 뭐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요. 벌써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네, 한 달 동안 미국에서 2,60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반면에 미국 부호들의 자산이 오히려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7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IPS가 이제 신규 보고서를 네. 발표를 한 건데 한 달 동안 미국 부호들의 자산이 10.5%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손꼽히는 곳이 온라인 화상회의 줌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에릭 위안 CEO 그리고 뭐 머스크 테슬라 CEO 뭐 이런 상위 8명이 이 기간 동안 자산이 각각 10억 달러 한 1조 2천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요.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랍니다. 네네.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니까 아마존의 주가가 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31% 뛰면서 아마존 지분의 15% 정도를 갖고 있는 베이조스의 자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마존이나 줌은 이해가 가는데 테슬라는 왜 그러니까 저도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주가가 올 초 대비 73%나 급증해서 네네. 사실 더 많이 뛴 건데 뭘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테슬라는 사실 처음에 막 주가 폭락하고 네, 이럴 때 확 그렇습니다. 내려갔고 큰일이죠. 네. 예, 그래서 테슬라 망하나 막 네. 그랬었는데 일론 머스크까지 돈을 벌었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업수당 신청자가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코로나19로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이 12개월 내, 그러니까 1년 내 네. 생산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이게 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요? 26일에 이제 인터뷰에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모든 게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1년 이내에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신 생산 기간을 18개월 정도라고 말을 해왔는데 네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완벽하게 이게 잘 차질 없이 진행되면 1년 이내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빌 게이츠가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라든가 말라리아, 소아마비 퇴치에 굉장히 돈을 많이 그렇죠. 들이면서 중점을 둬왔잖아요. 근데 이걸 거의 약간 접은 상태처럼 하고 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천만 달러를 직접 기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1년 이내 개발될 수 있다는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희망적이긴 한데 또 변종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갖고 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기는 네. 합니다. 근데 뭐 개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신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기 네, 때문에 네. 뭐 빌 게이츠 말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신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AC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AC? 합니다.
예, 뭐 AC 이건 아니고요. 욕하는 줄 알았어요. BCAC 우리 BCAC? 아시죠? 새로운 뉴노멀의 BCAC 아세요? 원래 뭐 우리가 약자예요? 기원전 기원 후 얘기할 때 ADBC 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했는데 네. ACBC가 뭐냐면 Before Corona, After Corona 얘기입니다. 아. 예, 뭐 미국 컬럼니스트도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인류를 타격하기 전과 후에 완전히 패턴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양상이 IT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본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정치학계에서도 이 코로나 이후의 국제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근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은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빅데이터 네. 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뭘로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바일 앱 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봐봤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거의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앱들을 과거에는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앱의 사용량이 늘었다. 혹은 뭐 아. 이런 앱을 많이 쓰더라. 혹은 이런 앱을 활용해서 뭘 사더라.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네.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마케팅 회사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계를 네네. 가지고 이제 2019년 1월부터 3월 그리고 올해 1월, 3월을 비교를 한 데이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국내 데이터입니다. 국내 데이터 기준으로 한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났나요? 일단은 역시 모든 것을 집에서 하는 집에서 놀자. 집에서 놀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OTT들이죠. 넷플릭스나 맞아요. 아니면 알고 있는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 이런 데들의 이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할 게 없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기준이긴 한데요. 작년 1월에는 한 사용자 수, 순사용자 수가 네. 한 80만 명 정도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만 명, 그리고 3월 14일 정도에는 하루에 126만 명 정도까지. 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OTT 앱인 왓챠 아니면 네네. 티빙, 웨이브 이런 데들도 20%에서 많게는 100% 정도까지 증가를 하는 모습을 근데 이제 보여줍니다. 그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는 건지 아니면 OTT 산업 전체가 사실은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는 건지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그 애매할 것 말씀하신 같은데요? 대로 OTT 산업 자체만 네. 바라봤을 때 그 산업 자체가 분명히 성장하는 부분도 같이 존재하는데 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존재할까 해서 분명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OTT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어른들의 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 네, 바둑 앱도 사용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바둑하세요? 저는 이제 안 하는데 바둑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보드 게임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나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사용 앱들도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꼭 OTT만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안 늘었는데 OTT만 늘었다라고 하면 말씀하시는데 OTT 산업 자체의 변화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하는 그 외의 앱들 사용량도 이제 같이 늘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말씀드렸던 바둑 앱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사용자가 50% 정도 늘어난 이런 앱들도 오.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극장 앱은 정말 참패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안 가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요즘에는 극장 예매할 때도 앱을 통해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앱을 연다는 거는 극장을 예매한다라는 네네. 행위에 가까운데 조사 기간 동안 7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1%?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71%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나 반토막보다 마찬가지인데. 더한 네. 정도로 이제 앱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인테리어 관련 앱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인테리어요? 거예요. 네. 집에 있으면서 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게 왜요? 제가 이번에 요게 이제 앱 이름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앱에서 제가 한 2달 동안 100만 원 썼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집에 계속 있는데 집에서 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제 책상이 일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어. 그래서 갑자기 책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오래 쓰니까 이제 TV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TV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VIP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네. 집 밖에 나가면 돈 쓴다 그랬는데 집 안에 있어도 돈을 쓰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앱이 아주 재미있는 게 이 앱 자체가 그냥 단순히 가구를 팔거나 하는 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집을 꾸며놓은 걸 보여주고 아. 우리 평소에 집을 이렇게 꾸몄다라고 보여주면 그 제품을 클릭을 하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어. 이러한 형태로 이야, 가지고 있어요. 똑똑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올리면 사진당 포인트를 500점 이상씩 많이 쌓아줍니다. 오. 그러니까 재구매를 이제 서로 소셜의 네네. 기능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외롭지만 서로 안에서 집들을 이제 서로 공간에서 커뮤니티 기능까지 하는 이런 이 앱들이 있는데 이 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제 사용자 수가 작년에 한 72만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한 157만 명까지.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두 배네. 훌쩍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전자제품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 텔레비전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매출이 는 걸 볼 수 있는데 LG전자가 원래는 올 1분기 실적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1.1%올 1분기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맞아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좀 집에 보는 있는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예전에는 집에 갖고 자기 바빴는데 하나씩 바꿔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야, 근데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네. 그래갖고요. 이 성형시술 분야 이게 왜 도대체 성공적인 건가요? 네, 수술을 그러니까- 받으려면은 병원 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마디로 제가 회사에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남는 시간이 어차피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한 번 가서 수술을 받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아하. 의외의 선방 분야가 성형 미용 시술 앱들입니다. 그래서 이 앱들이 뭐 특히나 이제 또 그것과 함께 난국 타결해서 좀 진료비 할인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형 앱 그다음 미용 앱 사용자 수가 뭐 네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아웃도어 시장.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실내 스포츠는 지금 우리가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스포츠 센터에 못 가고 그런데 이제 뭐 낚시나 아니면 골프 이런 식으로 넓은 데서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하는 이런 관련 앱들은 상당히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군요. 골프 예약해주는 앱이나 아니면은 낚시가 어떤지 바닷가와 관련된 앱들 이런 앱들의 사용량들은 늘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도 또 의외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앱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보복 소비?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구매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이게 안타까움이라고 그러나 많이 억울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신데 왜 뭐 인테리어 저는 하고 있죠. 근데 네.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네네. 갑자기 한이 쌓인 것처럼 한 번에 구매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쯤에 잠깐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괜찮아졌다. 날씨가 따뜻해졌다 해졌다고 할 때 그 명동에 있는 이제 롯데백화점이 갑자기 그날 매출이 확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보복 소비인 거예요. 근데 보복 소비의 특징은 일반적인 생활지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네네. 명품이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앱 데이터를 보더라도 명품 앱들이 상당히 매출이 늘었다. 아, 명품도 앱이 있어요? 네, 요즘에 명품만 전용으로 파는 앱들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언택트의 특징인데 네. 과거에는 인터넷 하면은 뭔가 저렴하거나 간편하거나 아니면은 네네. 뭐 이런 서비스도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던 보복 소비와 관련된 이쪽의 앱들이 또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양극화가 볼 수 있는 게 반대로 중고 앱들, 그러니까 중고 네네. 거래를 하는 앱들 역시도 상당히 이 그 사용자들의 이용자 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마찬가지로 집에 있었더니 집에서 이제 필요 없는 제품들을 팔았다라고 하는 선순환적인 것도 있고 한 가지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두 가지적인 네네. 해석을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사는 사람 입장과 파는 사람 입장이 조금 다른 거니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트렌드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세대의 변화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대는 지금 언택트나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세대에서는 이런 모바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어떤 그 시니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렇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구매를 하지만 향후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만 네. 반대로
어떤 그러니까는 Z 세대나 아니면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시장들은 아하. 지금보다도 더 빠르게 이런 언택트나 앱 중심으로 가서 이게 아예 이제 표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발전할 수 네. 있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예전에 편했던 걸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제 좀 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한번 물꼬가 텄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빨리 변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오늘 얘기. 네. IT 속으로 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금 연휴 그리고 휴일이 기다리는 한 주 시작됐습니다. 좀만 버티면 또 휴일이 있으니까요.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죠.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